21살이 되던 해 나는 군에 입대했다. 입대하기 한 해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직업 군인이라는 신분 덕분에 우리는 이듬해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린 탓이었을까? 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보다는 부대 안에서의 술자리를 더 자주 찾았다. 선후배들과 어울려 마시는 날이 늘어갔고 그렇게 술은 조금씩 내 삶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한 번은 만취한 채로 지갑이 텅 빈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나는 현관이 아닌 창문을 넘어 들어가 장롱 속 카드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나를 낯선 침입자로 오인한 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부대 생활에 임했다. 그 사이 아내는 첫 딸에 이어 둘째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젖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는 심장 판막증이었다. 의사는 혹시 임신 중 아내가 크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그날의 사고를 털어놓았고 의사는 그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이후 1년 가까이 2박 3일은 병원에서 하루는 집에서 다시 2박 3일은 병원에서 지내는 생활이 반복됐다. 다행히 부대 동료들이 모아준 헌혈증과 성금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난 뒤 나는 음주로 인한 사고로 결국 군을 떠나게 됐다.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은 무리하게 벌인 장사로 다 흩어졌고 이후 건축 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술은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이 되어 있었다. 술을 입에 대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세상을 온통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으며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며칠씩 더 이어가야 직성이 풀렸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동안에도 나는 그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몇 반이었는지, 생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술은 갈수록 늘었고 더는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다. 나는 아이들과 일주일을 라면으로 버텼고 그 와중에도 술은 끊지 못했다. 라면 살 돈마저 떨어지자 나는 새 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섰다. 열흘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로 끼니를 해결했다. 학교도 보내지 못한 채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결국 아이들을 아동복지센터에 맡겼다. 그 후로 나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노숙인들과 어울려 마시기도 하고 낯익은 가게에서 외상으로 마시기도 했다. 석 달쯤 지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려갔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이미 석 달이나 넘긴 뒤였다. 나는 수소문 끝에 아내가 지내는 곳을 찾아가 몇백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아들을 뒤늦게나마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초췌해진 내 몰골을 본 아내는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며 갈 곳이 없다면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 말이 너무도 고마워 나는 각서를 쓰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오랜 술버릇과 무능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은 다시 깊어졌고 동네 곳곳에 외상값이 쌓였으며 지인들에게 빌려 마신 술값까지 늘어갔다. 아내는 그 빚을 갚느라 하루하루가 바빴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아내는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석 달가량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지만
내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술이 보이는 가게로 향하고 있었다. 다시 술에 빠져 살다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됐고, 이번에는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과 함께였다. 철창 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세상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그런데도 나는 반성 대신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입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산책 시간, 그 짧은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소주를 사왔다. 매점에서 산 비스킷 통 4개의 내용물을 비운 뒤 그 안에 소주를 채워 병실로 몰래 들여왔고, 그렇게 8봉지의 술을 홀로 다 마셔버렸다. 대담해진 행동은 결국 5번째 시도 만에 병실 출입구에서 검열관에게 발각됐고, 나는 강제로 퇴원 조치를 당했다. 집으로 오지 말고 차라리 죽으라던 아내의 말에 갈 곳 없는 나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노숙자들 틈에 섞여 지냈다. 딸이 그 모습을 우연히 보고 아내에게 알렸던 모양이다. 만취에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누군가 몸을 흔들어 깨우기에 눈을 떠보니 아내였다. 집까지 걸어갈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나를 아내는 씻겨주고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번에는 정말로 술을 끊겠다는 마음으로 병원 생활을 이어갔다. 추석 무렵 아내가 통닭과 먹을거리를 챙겨 면회를 왔다. 맑은 정신으로 처음 느껴본 아내의 다정함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퇴원을 결정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설거지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늘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눈앞에 술병이 어른거렸다. 콩나물을 사려던 돈으로 처음엔 1병, 그 다음엔 2병, 나는 다시 중독의 늪으로 빨려 들어갔다. 4번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나는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퇴원 후 술병을 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밤새 마셨다. 쓰러져 잠들었다가 추위에 깨어보니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취기가 잠시 가시는가 싶더니 다시 병을 붙잡고 빗속에서 눈물과 함께 술을 들이켰다. 날이 밝고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린 학생들이 제잘거리며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담벼락 뒤에 숨어 등교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보다 못한 처남이 찾아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처남의 가게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석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술로 인해 그만두고 말았다. 힘없이 걸어 나오던 길, 저 멀리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발길이 그리로 향했고 한참을 멍하니 십자가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혼자만의 의지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힘이라도 빌려보자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1년을 금주하며 지낼 수 있었다. 다시 처남의 가게로 돌아가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던 알코올 중독은 나의 나약한 의지를 결국 무너뜨렸고 나는 또다시 술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 그때부터는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듯했다. 그것이 내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이었다. 집을 나가라는 아내와 아이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다. 그 결과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면허도 땄으며 다시 시작한 금주는 어느덧 1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내리라 다짐한다. 그동안 가족과 함께 가보지 못한 여행,
챙기지 못한 외식과 기념일들을 이제는 하나씩 채워가고 싶다. 결혼 생활도 어느덧 24해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집 안에는 조금씩 웃음소리가 다시 스며들고 있다. 올해 설은 집에서 조용히 보냈지만 내년에는 친지들도 찾아뵙고 온 가족이 함께 여행도 떠나고 싶다. 잘못된 방황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전히 단칸방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올해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어느새 내 키를 훌쩍 넘어버린 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저 마음이 벅차오른다. 곧 봄이 오면 5 식구가 함께 꽃구경이라도 다녀오고 싶다. 지금까지 그 크나큰 고통을 묵묵히 견뎌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하다. 홀로 3 자녀를 키워낸 아내의 작고 거친 손을 마주잡으며 나는 술을 완전히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번째 사연. 가족과 함께 시골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날따라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택했다. 고속도로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뒷차의 따가운 시선과 재촉을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모처럼 아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눌 겸 우리 가족은 느긋하게 국도를 달리기로 했다. 그렇게 한적한 길을 지나던 중 문득 창밖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빨강, 파랑, 흰색이 뒤섞여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발소의 삼색등이었다.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라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마침 머리를 자를 때도 됐던 터라 나는 슬쩍 저기 한번 들러볼까 하고 가족들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자며 시큰둥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정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결정은 내게 맡기겠다고 했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결국 차를 세웠고 아이들만 차 안에 남겨둔 채 혼자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이발하러 오셨느냐는 반가운 목소리가 나를 맞았다. 삼색등이 도는 걸 보고 무작정 들어왔다고 답하자 나보다 10살은 좋기 더 되어 보이는 이발사분들이 인자한 미소로 나를 자리에 앉혔다. 그 포근한 인상과 오래된 이발소 특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나를 어린 시절로 데려다 놓았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목에 보자기 하나 둘러주시고는 가위로 대충 쥐어뜯듯 머리를 잘라주시곤 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등교했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기억도 여전히 생생하다. 명절 무렵이면 1년에 한두 번 아버지 손을 잡고 이발소에 갔던 날들도 떠올랐다. 나무 판자를 의자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앉아 꼼짝없이 머리를 맡겼던 그 지루한 시간, 얼굴이 근질거려도 참느라 움찔거리던 순간들. 정체를 알 수 없던 싸구려 스킨 냄새와 지글거리던 라디오 소리, 벽에 걸려있던 기도하는 소녀의 그림이나 모나리자 초상,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던 물조리가 물통 속에 둥둥 떠있던 풍경까지 그 시절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이발을 해주시던 분은 가게를 운영하는 일이 녹록지 않다고 담담히 말씀하셨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술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다 보니 어느새 다른 길을 찾을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발소를 지키고 계신다고 했다. 그렇게 정성스러운 손길로 머리를 다듬는 동안 어느덧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다. 오랜만에 내가 바라던 스타일 그대로 마음에 쏙 드는 머리를 하게 되었다. 요금도 10,000원으로 부담 없었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이발소 문을 나섰다. 차로 돌아오자 아내와 아이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한결 멋있어졌다고 한마디씩 거들어 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다.
생각해보면 언젠가부터 다니던 단골 이발소가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으면서 그 뒤로는 남성 전용 이용원이나 미용실을 전전하며 여러 해를 보냈다.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기만 했다. 단골집이 있으면 굳이 머리 모양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주니 편한데 그런 곳을 새로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그 낯선 동네의 이발소와 그곳의 아저씨가 못내 아쉽게 느껴졌다. 돌아오는 차 안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5학년 넷째 아이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이발소 앞에는 왜 빨강, 파랑, 흰색이 섞인 등이 돌아가는 거냐고. 순간 나도 말문이 막혔는데 옆에 있던 큰딸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더니 알려주었다. 빨간색은 동맥을, 파란색은 정맥을, 흰색은 붕대를 상징한다고. 예전에는 이발소에서 간단한 외과 시술도 함께 했던 데서 유래한 색이라는 설명이었다. 문득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삼색등이 정겹게 돌아가는 이발소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사연. 저는 한때 양봉 기술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시기가 되면 벌통 주변을 맴도는 꿀벌 몇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바깥 세상이 어떤지 살피러 나온 일종의 정찰병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몸집이 여름철에 보던 꿀벌보다 훨씬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겨울을 나는 동안 지치고 늙어버린 탓입니다. 네모난 벌통 안에는 여왕벌이 딱 한 마리뿐인데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하루에 무려 3천여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잠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면 산란을 멈추고 봄이 되어 동면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한창 꿀을 모으러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여름철 일벌의 수명은 채 40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서너 달에 이르는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는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기만 하면 꿀벌이 6달 가까이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봉가들은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 여왕벌이 최대한 많은 알을 낳도록 유도해서 새로 태어날 젊은 일벌의 숫자를 늘려두려 애씁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겨울을 나고 나면 대부분의 벌은 나이가 든 상태가 되고 맙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가 되면 양봉가들은 조심스럽게 벌통 뚜껑을 열어 겨울을 무사히 넘긴 벌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여왕벌이 살아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을 견뎌낸 일벌의 숫자를 가늠해 봅니다. 대체로 원래 있던 일벌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살아남는데 어떤 통에서는 죽은 벌들이 바닥에 수북하게 쌓여 있기도 합니다. 원래 깔끔한 성격의 벌들은 동료의 사체를 밖으로 물어다 버리는데 미처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죽은 벌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벌통 안에 넣어두었던 네모난 벌집, 틀의 수도 살아남은 벌의 숫자에 맞춰 줄여줘야 합니다. 남은 벌의 수에 비해 벌집이 너무 많으면 추운 밤을 나며 보온에 힘써야 하는 일벌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벌통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통에 남아있던 여왕벌을 처분하고 남은 일벌들을 다른 튼튼한 벌통으로 옮겨줍니다. 어차피 꿀을 수확할 때까지 자력으로 버텨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서 무리를 합쳐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벌을 다른 통에 섞어 놓으면 낯선 여왕벌을 만난 일벌들이 오히려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냥갑만 한 작은 철망 안에 여왕벌을 따로 넣어두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일벌들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익힐 시간을 준 뒤 작은 통로를 열어 조금씩 오갈 수 있게 하고 양쪽 벌들이 다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칸막이를 완전히 걷어내고 하나로 합칩니다. 이때 일벌들이 여왕벌을 공격하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격에 조짐이 있다면 철망에 갇힌 여왕벌 주위로 수백 마리의 일벌이 마치 끈적한 덩어리처럼 뭉쳐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망을 사이에 두고 양쪽 벌들이 서로 무심하게 지나친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합쳐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서로 다른 무리가 하나의 봉군으로 완성됩니다. 벌의 세계에서 여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산란에 있습니다. 여왕벌이 본격적으로 알을 낳기 시작하면 벌통 안은 순식간에 분주해집니다. 나이든 일벌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수명을 다해 죽어가는 벌들은 계속 생겨나므로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여왕벌은 벌집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옮겨다니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란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나면 나이든 벌들은 자연히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는 새로 태어난 젊은 일벌들로 완전히 채워집니다. 4월 말 무렵이 되면 벌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때문에 벌통 안에 넣어주는 벌집 틀의 수도 꾸준히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벌통은 다시 일벌 2만여 마리가 북적이는 왕성한 봉군으로 되살아납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5월 초 남쪽 지방부터 아카시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양봉업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벌통을 옮겨가며 꿀을 수확합니다. 이후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하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죠. 그 다음에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도는 밤꿀을 채취하고 가을이 깊어지면 여러 꽃이 섞인 자파꿀을 마지막으로 거두어들이며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긴 겨울잠을 준비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벌들의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따금 마당이나 창가에서 힘없이 비실거리는 벌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늙은 벌일 수도 있고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져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면 기어다니는 정도의 벌을 살며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계란을 감싸듯 다른 손을 포갠 뒤 엄지손가락 사이로 작은 틈을 만들어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 보시길 권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주면 대부분의 벌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손을 살짝 펼쳐주면 제 집을 찾아 날아갑니다. 다만 손을 마구 흔들어 벌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벌에 쏘이는 것은 대개 벌이 갑작스레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혹은 동료가 다치거나 죽는 것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양봉으로 기르는 꿀벌은 야생벌과 달리 함부로 침을 쏘지 않는데 한번 침을 쏘고 나면 자신도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벌이나 땅벌 같은 야생벌들은 침을 쏘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격할 수 있고 그만큼 성질도 사나운 편이라 위협을 느끼면 곧바로 침을 쓰려듭니다. 꽃을 찾아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꿀벌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꿀벌은 단순히 꿀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 가득 꿀을 채우고서도 양쪽 뒷다리에는 노랗고 고운 꽃가루 뭉치를 매달고 다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미처 몰랐던 또 하나의 작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